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타이밍 투자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2013년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초보자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럴 때라 그냥 어리버리하게 읽었는데 제가 오늘 읽으니까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책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투자 관련 책은 오래된 거 되게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찰. 그 저자의 통찰과 해안을 내가 눈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와, 네,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도 다 예측을 하시는구나.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입지가 중요하지 않대요.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자, 그럼 타이밍 보는 법.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이제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 1% 그 프로들의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는 큰 손들, 뭐 빌딩 몇십 채씩, 땅 막 몇십 필치씩 이런 막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저세상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기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의 지인들이 나이가 막 40, 50, 60대 이렇대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성공하신 부자들과 인맥을 가지면서 10대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투자의 역사가 막 있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부는요, 화폐 개혁과 경기 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2009년 6월에 5만 원권 발행을 단행한 바가 있대요. 자, 화폐 개혁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적으로는 경기가 뻥튀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며 현금 가치는 수직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나오죠. 뒤에 영자 뭐 3개를 없앤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뻥튀기 되고 물가 올라가고 현금 가치 수직 하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허공에 증발하고 있는 여러분의 예적금이 보이는가라고 묻습니다. 과거 1960년대 짜장면 한 그릇 값인 30원으로 한강 이남의 땅을 사냥했던 세력들은 현재 또 한 번 대변혁 시기를 맞아 시시각각 귀를 쫑긋 세우며 그간 모아뒀던 총알로 잽싸게 먹잇감을 저격하고 있다. 그들은 짜장면 값이 3,000원 될 동안 억소리 내며 수백만 배로 뻥튀기 된 강남 땅값의 근본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사냥꾼이다. 사람의 현재 위치는 최소 3대 위의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이룩해 온 업적의 결과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전적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든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하여 거지가 되었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든 아니면 게으르고 아둔해서 이름 없는 대학밖에 못 나왔든 간에 100% 여러분만의 공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만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 이 마지막에 밑줄 좀 그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이게 100%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3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결과물이래요. 이 책에서는요, 이런 돈을 버는 것을 어떤 사냥의 본능처럼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만이 물려줄 수 있는, 가족만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죠. 대부분 사업자들은 남의 땅이나 점포를 빌려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그 이익은 고스란히 땅과 건물주에게 돌아간다.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속적으로 올린다. 이것 때문에 사업가들이 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값이 오르는 땅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노예로 부림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뼈 빠지게 부산 떨며 땅값을 올려주고 있는 임차인들의 현실을 보라. 혹자는 힘없이 당하는 서민을 방관하는 정부를 탓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소위 오르는 땅은 돈이 팽팽 도는 청정혈관이라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나무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거둬들일 세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니 엉덩이를 토닥여주면서 대환영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임차인이 상납하는 월세도 결국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먹는 맛있는 간식거리니까. 무엇이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직접 만들고 직접 경영하고 직접 팔아야 돈이 되지 남이 흘리는 찌꺼기는 아무리 주워 먹어야 결국 땅 밑으로 꺼지게 되는 현실은 수천 년 세계 역사를 통해 검증된 불변의 공식인 것이다. 어때요? 되게 뼈 때리지 않나요? 그래서 읽으면서 뼈를 막 계속 맞으면서 막 있는 거예요. 자, 투자란 어떤 것이냐라고 밝히셨냐면 투자자 역량에 따라 수확물이 천차만별로 엇갈리기 때문에 자기만의 창의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엄연한 고차원 비즈니스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부터 어떻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지와 국가에게 세금으로 생돈 뜯기지 않는 최적의 절세 루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투자자들은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부동산의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도 써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있대요. 딱. 자, 부동산은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불사영생할 수밖에 없대요. 영원히 돈을 벌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숨통을 끊어놓는 법.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방법뿐이다. 즉 전 국토의 땅과 건물을 모두 국가가 사들여 공산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직 실수요 목적 이용만 가능할 뿐 투자 상품으로서의 수명은 영영 끝이 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2013년도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수도권은 불황이었습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계속 안 좋았죠. 많은 사람들이 불황만 떠들며 마치 세상이 당장 내일 멸망이라도 할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동산의 호가 역시 바닥 깊은 줄 모르고 떨어지며 이에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자는 원금 손실을 보면서도 투매를 해버린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주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내놓기 직전인 급매물 이런 것들을 진정한 사냥꾼들이 노려보고 있다가 낚아챈다고 해요. 지주를 슬그머니 찾아가서 적정선에서 승부를 본대요. 당신 나한테 지금 당장 안 팔면 이거 경매를 넘어가요. 손해볼 거예요. 당장 나한테 파세요. 오히려 선수들은 그런 시기를 노린다는 거죠. 과거 역사로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는 대부분 미국에 후행해 왔었는데 라고 합니다.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달러 가치 같은 거랑도 환율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화폐를 미국이 풀어 제끼면 우리도 같이 풀어 제껴서 환율 맞춰야 되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 기축동화의 그런 위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지역만 고집하는 아마추어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최고 유망한 투자 지역은 어디일까라고 묻는데요. 근데 이분은 실제 지역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최고 요점은 바로 매입가와 타이밍이다라고 해요. 무조건 싸게 매입해서 적시에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이 필승의 전략이다. 쓸모없는 부동산이라도 아주 싼 값에 매입하면 언제 환금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 투자가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급을 누설하겠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라면 절대 농지나 임야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마라. 농지나 임야는 이용성과 환금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와 대출이자만 까먹는 그저 묻어두기식 속빈 장기 투자가 아닌 투자가 되어 투자가 아닌 소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돈도 안 되면서 계속 재산세랑 대출이자만 나가는 거죠. 초보자라면 하지 말래요. 고수라면 해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는 초기에 최적 타이밍에 무조건 싸게 매입하여 언론에서 항상 폭등이다, 과열이다를 외칠 때 빨리 매도하여
발을 빼는 것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첩경이요 최고의 안전운행법이다 라고 합니다. 개발 초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돈을 안 벌 수가 없죠. 개발 초기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자, 허나 부동산이란 것은 한번 오른다고 해서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거치며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임계점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장기간의 침체기, 즉 워스트 타이밍이 도래되어 오랫동안 자금이 묶일 각오를 해야 한다. 산삼이 될 수도 있죠. 타이밍 놓치면은 계속 내 겁니다. 아무도 안 사가서. 자, 여기에서 86페이지에 단국 건국 이래 최대급의 메가폴리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써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세종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을 2013년도에는 뭐야 세종시에 누가 가서 살아? 에휴 이거 뭐 되겠어?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그땐 그랬어. 그때 2013년도에 아무도 세종시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했죠. 자, 현재 세종시의 단독 용지는 평당 250만원, 공동 용지는 평균 200만원, 준주거 용지는 428만원, 일반 상업재 입찰가는 평균 546만원 선으로 인근의 대전 도안 신도시의 공동 용지와 준주거 용지가 각각 470만원, 684만원인 것에 비하면 완전 헐값이다. 별표할게요. 여러분 평당 250만원이면 그냥 거저였죠. 거저 그냥. 가져가라 주워가라는 거지 이거는. 도안 신도시보다도 훨씬 쌌다는 거예요. 훨씬 거의 반값은 아니고 정말 쌌죠. 준주거 용지 거의 한 50% 싸고. 야. 자, 2011년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요. 첫 번째 아파트는 분양가가 677만원, 5개월 후에 다음 아파트는 754만원, 그 한 달 후에는 800만원대까지 치솟아 이건 뭐 70년대 강남 개발이 재림한 듯 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 헐값이고 강남 개발이 재림한 것 같다는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금강을 가로축으로 위쪽은 강북의 중앙행정타운과 시 행정타운이 있고요. 이 강의 아래쪽은 시청사가 있는 강남으로 나뉘어 흡사 서울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까지 썼어요. 입지가 좋은 이주자 택지는 하루 이틀 새 금세 동이 날 정도로 떴다방이 난리다. 요새 며칠 현장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 써있는데 제가 이때는 이걸 보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에이 뭐야 글씨만 본 거지 그냥.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또한 이곳은 한국의 포토 맥강인 금강변 수경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아파트일지라도 조망권이 확보되는 곳에 중소형 황금 동호수를 찍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 지금 강 조망이 제가 알기로 40평 기준으로 10몇 억씩 하거든요. 10몇 억씩 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올 때 2013년도에는 여러분 강조망 같은 거는 정말 작은 프리미엄 아니 분양도 안 했다 거의. 분양도 안 했어. 그리고 그런 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게 많았고요. 그랬어요. 한 2016년도 이때만 해도 프리미엄 뭐 1000, 2000, 뭐 5000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이 강 주변에. 대박이야. 나는 이걸 2013년도 이 책을 읽고 뭐 한 거야. 그런 거에서 제가 막 소름이 돋으면서 읽었다는 거야. 아 바보다. 포인트는요. 어떤 특정 구역이나 종목을 한정 짓지 말고 가능하면 중심으로 들어가되 매입가와 타이밍을 고려하여 개별 가치가 우량한 황금 물건이라면 싸게 나오는 족족 찍어 매입하는 과단성을 발휘해야 된다. 족족 찍어서 매입하라고 했어. 여기 책에서. 근데 난 생각이 없었죠. 에이 세종 뭐 그지 같은 동네 뭐 이러면서 지금 나 살고 있잖아요. 자, 이곳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투자의 특징상 돈 되는 타이밍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창 조성이 되고 있는 초반에 들어가야만 한다. 별표. 한창 조성이 되고 있는 초반에 들어가야만 한다. 여러분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서울의 많은 재개발 구역. 뭐 하남 미사, 삼성 원흥지구.
구리 갈매 이런 데 보세요. 가까운 그 여러분 아는 곳 보세요. 초반에 들어가야 싸단 말이에요. 들어간 돈 되는 타이밍이 초반이라는 거예요. 발전되는 지역은 빨리빨리 들어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가 팔고 나올 타이밍인가? 도보로 다니는 사람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가격의 정점을 찍고 거래 정체기가 도래하여 장기간 자금이 묶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이 책 너무 소름 끼치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 2개 더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